지난 2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에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다시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미 간 협상 국면에서 한동안 쓰지 않았던 핵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력 부강과 핵 억제력 강화 이 두 가지를 중심 기둥으로 삼아서 국내의 정세에 대처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가 하면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따로 만들겠다면서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 2일에 공개석상 나타났다가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나타났다가 22일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네네. 이번에는 지난 2일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혈색도 좋아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화면으로 우리가 봤습니다만 사진도 봤고요. 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20여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지만 건재한 상태, 그리고 그 현지 지도가 구체적으로 다른 여타 경제 분야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최고 지도자로서 북한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이 통치를 하고 있다. 또 군사위원회를 그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나 이런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한 자신감을 좀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로 읽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의하는 걸 보니까 네.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이제 지휘봉을 가지고 군 장성들, 네네. 군 지휘부가 앉아 있는데 마치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네. 하나씩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보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그 노동당 청사나 이쪽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 같은데요. 대체로 그런 행사의 전반적인 그 시스템이나 또는 김 위원장의 행동 반경 동선은 미리 다 정해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북한의 내부 정치 또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또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로서 부각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자신감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쪽으로 그런 컨셉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는데 네네. 근데 올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1월 달에는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이었고 네네. 지난 2일에는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이었는데 네네. 두 번 다 이게 경제 관련 행보 아닙니까? 민생 관련 행보인데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 통일언론연구소에서도 지난주에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 이번에는 군사 관련 행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네네. 중앙군사위 회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까?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우선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당에서 노동당에서 군에 대한 통제를 어느 기구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하는 조직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은 과거 소련에도 있었고 현재 중국에도 있습니다. 네.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에는 다 있다고 봐야 되고 결국 군에 대한 최고의 그 지휘부는 어디냐라고 본다면 당 중앙군사위원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확대를 개최했다는 것은 결국 군이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조직이다. 또 그 과정에서 군이 매우 안정적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 관련해서 최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그렇습니다. 기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때 뭐 어떤 게 네네. 있을까요? 결국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물론 이제 핵 억제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여전히 그 부각시키는 그런 조치를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보여줬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끌려가지 않는다.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매우 어렵지만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미국도 북한을 주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불 꺼진 방이 아니라 불이 켜진 방에서 그 바깥에서 들려오는 세레나데를 기다리는 그런 그 여성의 모습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봐라. 내가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고 우리는 핵 억제력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 국제사회의 시선을 계속 받겠다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재밌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네. 어두운 방에 앉아서 자신이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북한이 폐쇄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국경 폐쇄, 네. 개인 간의 폐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 폐쇄돼 있지만 그러나 불은 켜놓고 그래서 외부에서 그 자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핵전쟁 억제력. 네네. 네. 작년에는 또 새로운 무기, 충격적인 어떤 전략 무기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국정원이 심포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 얘기도 했고 SLBM 네네. 뭐 사출과 관련돼인지 모르겠지만 수중 사출 장치가 계속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네. 그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는 핵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SLBM도 핵 억제력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네. 됩니다. 왜냐하면 SLBM 자체가 전략 무기거든요. 또 핵을 네. 투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계가 아마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북한이 이 호주머니 속에 넣고 뭔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코로나19 상황은 북한의 모든 그런 다른 행동 자체를 억제하는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북한에서 정확하게 어디에 지금 확진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그 저강도 무력 시위 정도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고강도 무력 시위 특히 SLBM 발사 훈련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고 또 동원된 그 인력들이 밀집돼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카드로서는 이제 만지작거리지만 실제 행동으로 나서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유보적으로 판단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번 학대 회의를 보면 군 인사도 단행을 했어요. 네네네.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네네. 박정천 군 총참모장 네네. 두 사람이 다 승진을 했네요. 네, 박정천 참모장은 예상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총참모장이 대장인 상황에서는 북한의 최고의 어떤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이번에 수도 차수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차수가 이제 우리로 치면 대장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박정천 차수의 승진은 뭐 예상했던 것이고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은 역시 리병철 부위원장이 그동안 군사 분야에 있어서 무기체계 개발할지 이런 쪽에 많은 역할을 해왔던 네.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이랄지 또는 군에 대한 통제를 정확하게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하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 리병철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 예전에 건군절이었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 네네. 4월 25일을 다시 국가 명절이자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네네. 또 김정은 들어서는 이전에 2월 8일에 그 정규군 창설일을 그동안 쭉 공휴일로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 다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를 네.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1948년도 2월 8일 날 북한군이 창군된 건 맞습니다. 네. 당시에 동영상도 있고요. 저도 이제 그 동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처음에는 4월
2월 8일을 네. 건군절로 해서 쭉 기념을 해오다가 70년대에 바꿨습니다. 4월 25일. 이것은 1932년도에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북한이 이야기합니다만 안도 유격대라고 하는 그 유격대가 만들어진 과정을 기념해서 그때를 이제 북한 군대의 조선인민군의 시원으로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4.25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 시절에 최근 들어서 2월 8일로 다시 이것을 바꿨다가 4월 25일을 지금 건군절로 다시 만드는 듯한 모습인데 이것은 아마 내년도 2월 8일 한번 우리가 날짜를 2월 8일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2월 8일도 기념하고 이날도 4.25도 기념하는 것인지 아니면 2월 8일을 다시 기념일에서 빼고 4월 25일로 바꾼 것인지는 아마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내년 2월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네. 그런데 요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한 22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는 동안 북한의 노동신문하고 조선중앙통신 저도 매일 봅니다만 네네. 계속 거기 보면 스스로 자립경제, 네네. 외세에 의존하지 마라. 경제적 자립을 못하면 남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연일 나옵니다. 연일. 이런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뭐 우리 앵커께서도 이제 통일연구소에서 계속 북한 언론을 주시하고 있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이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체제 위협을 느끼거나 이럴 때 자력갱생 또는 네. 절약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990년대 후반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북한이 대외적으로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 지금이 북한이 어려워지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렵다. 지금 북한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되 경제는 당분간 포기하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외부로부터 자원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자원들을 계속 개발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근검 절약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자립경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결국 어쩔 수 없는 북한의 그 입장들이 정리된 것이고 또 그것이 주민들에게 계속 이것이 언급될 때 주민들도 좀 더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당국의 고민이 매우 배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민이 배어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네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2010년에 5.24 조치를 발표를 했었는데 네네네.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통일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네. 이제 기자들이 그럼 5.24 조치 해제를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 네네. 해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런 발언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 왜 이런 시기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바로 오늘이 5월 24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5월 24일 올해가 딱 10년 된 해입니다. 네. 2010년 5월 24일 날 이제 대북 조치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아예 이제 안 하겠다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5.24 조치라고 하는 것이 그 1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현재 남북 관계에서의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남북의 정상이 지금 네 차례나 만나는 뭐 이런 상황들이고요. 뭐 이렇게 본다면 현실적으로 지금은 과거형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네. 또 북미 관계가 지금 답보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차 앞바퀴가 북미 관계라면 자동차 뒷바퀴가 남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앞바퀴가 안 움직이면 사실은 뒷바퀴에서 동력을 전달해서 앞바퀴가 움직여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남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경제 협력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분명히 북한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5.24라고 하는 이 10년을 지금 맞이한 시점에서 정부로서는 일단은 예. 글쎄 어떤 실효성에 그 방점을 두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는 이런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네네. 창작과 비평 인터뷰 4월 달에 했던데요. 네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북미 간의 진전이 없으면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인 견해가 있더라도 이 일을 만들어서 밀고 가려고 할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가 올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도 있지만 내년도 이제 하반기 정도 가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력이 많이 약해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 어쨌든 지금 180석 거대 여당을 지금 이번에 탄생시켰는데요. 네. 그것과 함께 코로나19라고 하는 또 북한에겐 매우 어려운 또 네. 한반도 전체 지구 전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코로나19가 열린 창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요. 그렇게 보면 북미는 어렵지만 오히려 남북이 북미가 어려운 부분들을 좀 뚫고 나가서 남북 동력을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임 실장의 이야기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남관계의 동력을 네.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예방협력, 보건협력이 가장 우선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다면 이제 여러 시민단체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동력들을 만들어내면서 남관계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면 그것이 북미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네. 남북 우선의 입장에서 접근해보자는 좀 더 강력한 입장을 임 실장이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끝으로요. 지금 미국의 국무부에서 네네. 경제차관이 네네. 지금 탈중국 공급망을 골자로 한 경제 번역 네트워크 EPN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국 측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협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결국은 반중국 블록에 한국을 참여시키겠다는 건데 네. 저희로서는 정말 중국이 제1의 교역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는? 미국이 저희를 먹여 살리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먹여 살리진 않죠. 네. 결국 이제 우리로서는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사이에서 이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느냐는 네. 근본적인 질문을 미국이 다시 던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만으로 우리는 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 그런 입장들이 나오는 것은 아마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이번 대선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많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한중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또 충분히 미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시진핑 주석이 아마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게 본다면 저희로서는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이라고 하는 좌우의 날개를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대선용이라는 미국의 대선용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네. 그럼 대선 때까지 좀 신중하게 하면서 네네. 네, 시간을 좀 끌고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뭐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도 많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네. 또 중국과도 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외교력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험대에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외교 당국이 보다 신중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요. 뭐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봉은 피하면서 좀 더 쉬운 것부터 한미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한중도 협의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교 교수와 함께 한반도 주변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